병원에 가지 않고도 10년 더 젊어지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보약이나 성형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리는 호박씨, 그리고 밥상에 오르는 우엉 뿌리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낫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얼굴에 주름을 지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 같은 비법, 오늘 영상에서 모두 챙겨가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건강과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 대개의 병은 회복된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욕심으로 쌓인 몸의 독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젊음은 영원한 욕망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다. 몇 가지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음식을 먹으며 바른 운동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음이나 건강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도 대체의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자연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은 병에 걸려도 자연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건강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나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최송희 박사님이고 펴낸 신원문화사입니다. 오늘은 일부로 10년 더 젊어지는 정신건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건강과 노화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해야 비로소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톡스 한두 방 맞고 몸에 좋은 음식 몇 가지 먹는다고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 정신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꿩 모자를 벗어라. 꿩 농장에서 꿩을 기를 때 그물로 지붕까지 만들지 않아도 꿩이 날아갈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다. 자그마한 모자를 씌우면 꿩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닭처럼 땅에서 돌아다닐 뿐이다. 날개가 있어도 펼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꿩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면 생각이 땅으로만 향한다. 그래서 눈앞에 먹이만 보고 서로 싸움박질하며 먹이만 많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는 꿩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천장이 높은 방과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의 창의력과 집중력 등을 연구했더니 천장이 높은 방에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좋아지고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계산이나 수술 같은 것을 잘하더라는 결과가 나왔다. 낮은 천장이 꿩 모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서 머리를 쥐어짜내봐야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경험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벽과 천장이 누르는 공간이 아닌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있으면 생각이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다. 또 자기 분야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고정관념을 넘어서게도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독창적인 철학이론을 생각하고 정리해낸 것도 서재가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산책길에서였다. 넓고 높은 공간은 생각의 꿩 모자를 벗어버리게 한다. 요즘 집들은 거의 다 천장이 낮다.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 천장을 낮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나지막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컴퓨터 게임이나 계산은 잘할지 몰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탁 트인 밖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의 생리 때문인지 좁고 낮은 집에 산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에는 거의 완벽하다. 하지만 빌 게이츠처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인재는 잘 나오지 않는다. 학원을 뺑뺑이 돌릴 것이 아니라 넓고 높은 곳으로 자주 올라가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많이 해야 아이들의 머리도 마음도 넓어져 멋진 생각, 쓸만한 생각들이 나온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치고 답답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늘상 큰 집에서 노는데도 꿩 모자를 좀처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치인이 그들이다.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온 신경을 쓰며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거기에는 꿩 우리를 노리는 독수리들도 있다. 시야가 넓고 높은 그가 가리키는 하늘의 일들을 국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꿩 모자를 벗게 해주는 지도자가 기다려진다. 감동의 눈물은 최고의 약.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던 오바마를 힐러리가 잠시 이긴 적은 눈물을 보였을 때다. 철의 여인 같은 강인한 이미지가 눈물을 통해 부드럽게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눈물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눈물을 많이 흘리라고 한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면 몸속 항체가 강해져 암세포를 물리치고 몸속의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눈물을 참으려는 버릇이 있다.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남자, 쪽팔리는 남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다. 이에 비하면 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눈물을 자연스럽게 잘 흘린다.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여자다. 남자보다 3배 정도 눈물을 많이 흘린다니.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독일의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픔이나 분노, 질투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단백질이 몸 안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단백질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눈물을 자주 흘리면 독성 단백질이 눈물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므로 이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물을 참거나 감정을 억제하면 두통과 편두통, 소화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하품을 하거나 양팔을 까다가 흘리는 눈물은 기쁘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는 단백질의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감정에서 기인한 눈물에는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이 들어있어 뇌 속의 상한 감정이나 억압된 감정의 기억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간혹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남자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빼려면 여자 눈에서 먼저 눈물이 한 동이는 흘려야 한다. 어쨌거나 눈물은 몸에도 마음에도 좋다. 더구나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약이다. 이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면 암도 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울만한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다.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해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정치가들은 서로 원수처럼 으르릉 대다가도 다음 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악수를 하면서 잘해보자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과연 입으로는 용서를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용서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들보다 훨씬 솔직하고 단순한 이들이 조폭이다. 영화를 봐도 그런데 그들은 당하면 바로 주먹과 칼로 보복한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는 이런 조폭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들처럼 자기 기만도 못하고 조폭처럼 피비린내 나는 보복도 못하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그 마음속에는 저런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늘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에게 끼친 해를 떠올리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암이나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고 조건부 용서도 안 된다. 상대방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내 가족이 다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당한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인 빚을 스스로 짊어지는 대가지불이 없이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지성으로는 결코 생길 수 없다.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코리텐붐이라는 여성은 전쟁 후 고난을 겪었던 자기 삶을 간증하고 다니다. 어느 날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죽게 했던 원수를 발견했다. 그녀는 가슴이 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맘속으로 기도하다 그와 악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지만 억지로 악수를 한 것이다. 상대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악수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참고 억지로 악수하고 나자 원수를 향해 일어났던 분노가 사라지며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코리텐붐처럼 원수가 아니라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도 잘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가 그가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자꾸만 용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반복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더구나 그가 가족일 때는 용서가 더 어려워진다. 가령 바람피운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또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용서고 뭐고 이혼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용서란 그만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다. 이 용서를 조건 없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과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코리텐붐처럼 분노를 초월하는 힘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 힘은 나도 용서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생긴다. 몸 안의 독 없애기.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극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낀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는 우리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결론은 파멸과 또 다른 죄와 허무함이라는 것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본다. 총알이 몸에 박혀 있거나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가위 같은 것을 몸속에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꼭 이렇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은 몸까지 병들게 된다.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암 덩어리처럼 굳어져 병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 늘 내게 한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상처에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말이다. 분노는 몸속에 독을 만들어내는데 독사의 독만큼이나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의 독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사람들은 때로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치 못한 경우가 많다. 스펄전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남겨두고 묻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땅 위로 나온 개꼬리들이 무수히 많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그 일을 들추어내어 공격하는 사람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채무자를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상대의 허물이나 죄를 덮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용서와 화해로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경우다. 오래전 친구의 보증을 서서 2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가야 했던 남자가 있다. 그는 고생 끝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친구는 끝내 재기하지 못했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지금도 종종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이 남자는 그야말로 개꼬리를 완전히 묻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는 한 번 용서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용서를 해야 할 경우다. 어떤 여성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 인해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난 그녀는 커서도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위가 뒤틀리고 두통이 생기면서 심한 긴장감 때문에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 증오심이 날로 더해가자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아서 생긴 증세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힘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뭔가 달라지리라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용서를 해도 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딸이 선물을 하고 카드를 써보내도 여전히 딸을 미워하고 욕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한 번의 용서는 해도 날마다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람의 용서가 과자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조건 없고 계속적인 용서는 이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내가 산다. 우리는 무수한 상처를 입고 그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가 상사이든 동료든 애인이든 친구든 또 가족이든 분명한 것은 용서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녹아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젊어지려면 자주 웃어라. 유머는 살아있는 언어다. 유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며 각박한 일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청량함과 신선함을 안겨준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고 더 나아가 사업 수완과도 연계되어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더 중요한 것은 유머를 구사하면서 자주 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진다는 것이다. 주변에도 잘 웃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없을 뿐더러 밝고 깨끗하게 빛나는 것을 흔히 본다. 웃음이 심신을 정화하게 하는 기폭제인 셈이다. 그래서 웃음이라든지 유머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머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다. 자주 웃으려면 먼저 상대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어야 한다. 웃음은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면 자신도 함께 좋아지고 그것이 웃음으로 표현되어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잘 웃고 남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치고 대인관계가 모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유머러스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875명을 대상으로 첫 만남 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요인을 물어본 결과 남성의 경우 1위 솔직함, 2위 유머러스함, 3위 순수함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22.9%가 유머러스함을 1위로 꼽아 유머가 솔직함, 지적, 순수함, 터프함을 모두 제쳤다. 웃음을 활용하면 자아개발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울수록 경영자의 유머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유머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언어공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 상대의 연령, 상황, 관심사에 맞는 유머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수담이나 자기 체험에서 나온 생활 유머가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웃음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예컨대 웃음 사진을 챙기면 스트레스로 받는 자극 요인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회사의 컴퓨터 모니터 옆 등 잘 보이는 자리에 가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비치하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흐드러지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애완동물 사진 또는 멋진 풍경이 담긴 사진도 효과적이다. 유머의 생활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웃자. 웃으면서 남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선사하자.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나이는 자연스레 세월을 돌이켜 후퇴한다.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인 것이다. 몸을 망가뜨리는 본전의식. 몇 해 전에 가깝게 지내는 일본 사람이 딸을 결혼시킨다고 초청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다. 아담한 식장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 가족을 합해 80명만 자리하고 있었다. 진실로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다. 예식이 간단하게 끝나고 피로연이 장장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하루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아예 반나절을 비워놓은 것이 확실했다. 소수의 손님들은 꽤 긴 시간의 피로연에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내내 잔잔한 감동과 감사,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부조 봉투만 건네주고 피로연장으로 직행하는 하객이 많아 정작 식장은 썰렁한 모습이 되는 보통의 우리네 결혼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결혼식이 있고 청첩장도 많다. 정작 청첩장을 받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하객이 얼마나 될까? 기브앤테이크의 심정으로 식장에 가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간소한 결혼식을 외쳐도 투자해놓은 부조가 얼마인데 하는 본전의식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결혼 문화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본전의식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웰빙을 방해하고 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도
이 본전의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허무감이 되고 끝내는 우울증을 불러오는 것이다. 본전 찾기는 비만에도 한몫한다.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은 배가 불러도 본전 생각 때문에 남기기 어렵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본전 생각 때문에 배가 불러도 술과 고기를 자꾸만 입으로 가져가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회식은 비만의 주범이다. 또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 이들이 주식 투자자들이다. 아는 치과 의사는 병원을 개업해서 잘 살고 있다가 취미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큰 돈을 잃었다. 본전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그는 병원 일은 제쳐놓고 눈이 빨개지도록 주식에 매달렸는데 결과는 있던 돈을 다 날린 알거지가 되었다. 살고 있던 집도 날아가고 내 식구가 원룸에 전세로 살아가려니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병원을 접고 본격적으로 매달렸지만 망하는 일만 거듭되었다. 본전 찾기에 사로잡혀 인생을 탕진한 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서 병원에 취직하고 주식에서 손을 뗐다. 본전을 가장 확실하게 뽑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는 여성들이다. 몇 시간에 걸쳐서 때를 밀고 사우나를 하고 욕조에 들락거리고 물을 수백 바가지 끼얹고 공짜 헤어드라이어로 원 없이 머리를 말리고 로션까지 물 쓰듯 쓴 다음에야 나오니까 말이다. 대체로 본전을 뽑으려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예를 들지 않아도 많다. 마음 편한 인생, 정말 귀중한 것을 찾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본전의식을 모두 던져버려야 한다. 본전은 시간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노력과 사랑일 수도 있다. 정말 아깝고 미련이 남아도 본전의식 때문에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자. 그래야 정말 큰 본전을 뽑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풀벌레와 새소리만 들리는 산속에 앉아 있으면 바쁘게 돌아가던 시계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엿가락같이 늘어지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느긋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현대인들은 이런 느긋함을 맛볼 기회가 좀처럼 없다. 너나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그 바쁜 스케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딜레마가 시간 부족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긴장 속에서 사는데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게 되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된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아이들은 공부와 컴퓨터 때문에 늘 혼자이다 보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관계를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간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된다. 지금 너무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바쁜 일을 멈춰야 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경영인이 유명한 컨설턴트를 만나 주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 컨설턴트는 백지 한 장을 주면서 그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6가지를 적으라고 했다. 다음 날에는 그중 첫 번째 일을 완전히 마친 후에 다음 차례에 일을 하는 식으로 하고 하루가 끝나면 종이를 찢어버리라고 했다. 컨설턴트는 사장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한두 가지 일만 마무리하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의 주요 목표는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사장님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즉,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느끼신 값어치만큼 수표를 보내주세요. 사장은 얼마 후 그에게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보냈다. 우선순위를 정해 일하는 가치를 거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시간을 잘 쓰려면 먼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데도 주관적이다. 가령 잠깐 인터넷을 보는데 30분쯤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시간을 썼고 친구와 수다 떠는데 1시간쯤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3시간이나 떠들었다. 이런 주관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제 내가 무슨 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며 내가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간표에서 빼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나의 시간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자. 바쁘기만 한 시간이었는지 중요한 일을 한 시간이었는지 말이다. 지은 이소개. 최송이. 부산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컨티넨탈 대학에서 대체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체의학 분야 중 노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특히 피부 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요법이 피부 노화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론과 임상을 통해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고요. 지금부터는 심층 서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해지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의 방식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통렬하고도 따뜻한 조언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약해져서 서러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진짜 이유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저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5가지 인생 처방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내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믿었던 친구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밤마다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자는 아주 무서운 비유를 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수술 도중에 의사가 실수로 뱃속에 남겨둔 가위나 몸에 박힌 총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발 뻗고 자고 있는데 나만 그 미움이라는 총알을 품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 총알이 썩어서 고름이 되고 결국 암덩어리가 되어 나를 죽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살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 결과처럼 분노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은 강력한 항암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죽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몸속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그 더러운 기억을 내다버린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본전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본전을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이 아까워서 뷔페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떨어지는 주식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습관과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까워서 남은 반찬을 꾸역꾸역 먹는 습관,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며 희생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본전 의식입니다.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꼬집습니다. 본전 찾으려다가 더 소중한 인생이라는 자산을 탕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비만이 되고 자식에게 보상받으려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우리네 슬픈 자화상 아닙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까워도 손절매하는 용기가 결국은 내 인생의 진짜 본전을 찾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몸도 가난해지고 병듭니다. 이제는 쿨하게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자연이 준 보물지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너무 먼 곳을 봅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에서 물 건너온 슈퍼푸드에 열광하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최고의 불로초였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박과 우엉입니다. 우리는 보통 호박의 살만 먹고 씨는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호박씨야말로 비타민 E가 응축된 젊음의 캡슐이었습니다. 호박씨만 잘 까먹어도 호박 한 통 값을 다 뽑는다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우엉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흙 묻은 우엉 뿌리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우엉은 땅속 깊이 뿌리내려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혈관과 장을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디톡스 주스 사 먹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우엉조림을 그리고 간식으로 호박씨를 드셔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한 최고의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처방전은 물은 마시는 화장품이라는 것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들의 목욕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만큼 물과 미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월이 흐르는 것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갓난아이의 피부가 그토록 보들보들한 이유는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노인의 피부가 거친 이유는 수분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대신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며 수분을 보충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내 몸의 수분을 쥐어짜는 탈수기와 같습니다. 비싼 아이크림을 바르기 전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우리 몸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충분한 물을 마셔주십시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드는 가장 확실한 안티에이징 비법입니다. 피부과 시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내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물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 처방전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생의 꿩 모자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꿩 사육장에는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꿩의 머리에 작은 모자를 씌워 시야를 가리면 꿩은 하늘을 보지 못해 날아갈 생각을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앞에 닥친 급한 일들, 먹고 사는 문제, 사소한 다툼에 가려져서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가족, 그리고 나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2억 5천만 원짜리 조언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대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다가 어느 날 덜컥병이라도 걸리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6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일들은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낮은 천장 아래 갇혀있지 말고 탁 트인 곳으로 나가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생각의 날개가 펼쳐지고 비로소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책을 덮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의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내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내가 매일 품는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자연의 섭리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웃고, 잘 울고, 미운 놈 있으면 쿨하게 용서해버리고 자연이 준 음식을 감사히 먹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짐합시다. 더 이상 본전 생각에 얽매여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짝 마른 낙엽이 아니라 물기를 가득 머금은 싱그러운 잎사귀처럼 생명력 넘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호박씨 하나를 까먹더라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며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움의 돌덩이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 돌덩이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하세요.